오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좋으신 이호선 학장님께서 오늘 귀한 자리 급하게 이렇게 마련했는데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원고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일목요연하게 뭐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원고 잘 정리되어 있어서 나중에 시험 치면 100점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즘 우리 입법하신 헌법 기초자들이 탄핵 제도를 이렇게 민주당처럼 무작정 맹목적으로 남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기초하신 분들의 그런 허술한 맹점들을 악용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폭거를 하고 있는 대한 대응이 헌법적 대응이 거의 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 국정에 엄청나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상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민주당 혹은 민주당이 추천했거나 민주당 측 추천 인사에 의해 추천된 다수의 헌법재판관들도 그에 부하내동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헌법재판관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매우 경악스러웠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 눈치 보겠다는 말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재판이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노골적으로 천명하는 이런 사태에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그보다 한 수 더 뜨고 있습니다. 자기가 권한도 없는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국회법을 유권해석하고 헌법을 유권해석하는 국회의장에게 누가 헌법과 국회법의 해석 권한을 주었습니까?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헌법과 국회법을 무권 해석을 해대고 있습니다. 요즘 국회의장 하는 거 보면 민주당 대표보다 좀 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국회의장에게 우리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가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회에서 빼는 것이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거는 국회의 제어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항의를 위해서 갔는데 국회의장이 답변이 내란죄 빼는 것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동의해도 된다. 그래서 동의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란 행위는 들어가 있으니 내란죄를 빼도 된다. 아니 내란죄가 없는데 내란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죄가 된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시기에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서 일가를 내신 것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청량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 내리는 한 줄기 소나기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단순하게 느낌이 아니라 매우 논리적이고 헌법적이고 그리고 상식에 부합하는 울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로 친다 그러면 설계도 없이 날림 공사해야 되는 건축업자에게 기본 설계도를 제시하면서 이 설계도에 따라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탄핵소추 사유서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란죄를 범하였다.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것도 아니고 내란죄를 범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내란죄 우두머리를 저질렀다.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내란죄 형법 87조 형법 조항까지 다 써놨습니다. 내란죄 형법 87조에 해당 등 범죄 행위를 통해서 이런 짓을 했다. 그렇게까지 써놓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뒤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형법의 내란죄 형법 제87조 91조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형법 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 144조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 여기 탄핵사유서에 민주당이 써놓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써놔놓고 그거 없는 거로 없애자. 그게 안 뽑는 찐빵 팔아놓고 환불 안 해주겠다는 것 똑같은 것이죠.
이런 사태에 직면해서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닫고 있을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디에 오늘 우리 이호순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논리의 정연성과 구체성을 좀 우리가 숙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새로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야당의 폭주에 맞서 국민의힘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권성동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성동 의원입니다. 요즘처럼 헌법재판 탄핵 심판이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29번이나 발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건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중요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장관들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빨리 재판 일정을 공개를 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라라고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헌법이 국회에 탄핵 소추권을 줬지만은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그리고 의결 정족수에 관해서도 권한대 의결 정족수가 200석임에도 불구하고 151석이라고 해석해서 그걸 의결해서 올린 국회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계속해서 남발했다는 것은 결국은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직권 남용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헌재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부존재함에도 이 탄핵한 것을 결론이 나면은 그 찬성한 의원들 전부 직권 남용죄로 저는 처벌하거나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헌법기관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응벌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자제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란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일 때 와 비교해서 자꾸만 저를 공격을 하는데, 그때는 소위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뇌물수수죄만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거의 한 80%가 동일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의 선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게 주제고 해서, 과거에 그 당시에 활동했던 변호인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이 내란죄가 제외될 경우에는 이 소추문의 80%가 제외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건 각하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주장을 했지만은 그 변호인도 똑같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그런 변경은 허용이 되지만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 내지 기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도 그렇고 우리 그 당시 같이 활동했던 변호인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민주당이 호도를 하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 제가 좀 더 깊숙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오늘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이호선 학장께서 이 헌법학자로서 이 탄핵 심판의 본질과 한계 이에 대해서 아주 그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고 또 어디 가서 국민들을 상대로
말씀드리기도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 심판 국면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나라 미래의 그 과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질서 있게 지금 제도 하에서 탄핵 심판이 마무리 짓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승복하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퇴행하는가 이 갈림길에 섰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시민혁명을 겪지 않고 자유민주체제로 왔기 때문에 어느 역사 구간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번은 겪고 가야 할 산통이라고 보여지고 다행히도 이 산통이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서 있게 마무리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요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가 드디어 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헌법은 모두의 법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헌법이 쉽더라는 겁니다. 쉬운 그 헌법을 마치 전문가들의 영역인 것처럼만 남겨놨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고 헌법의 기본적인 상식이 우리 국민들의 DNA가 되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체제를 제대로 할 만한 자격을 갖춘 국민, 그런 국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우려스러운 바가 있어서 지난해 12월 31일 날 제가 헌법재판관 6명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여러 당부의 말씀으로 이제 보냈는데 저는 이 헌법재판소가 정말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척도를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또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형식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헌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전망까지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내용 증명 보낸 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헌재 재판의 공정성을 과연 기대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저는 소추 사기를 무시하고 본안 판단으로 가겠는가? 헌재가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우리 자꾸 탄핵 사기라고 그러는데 우리 용어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탄핵 사기는 헌재가 결론을 냈을 때 탄핵 사기가 되는 것이고요. 소추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있죠? 탄핵 소추안이 만들어집니다. 탄핵 소추안이 원안 가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탄핵 소추안에 있는 심판 대상을 의원들이 각각 정치적 판관으로서 1차 예비 판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탄핵 소추의 구조는 뭐냐? 1차적으로는 국회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1심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죠. 그러나 그 300명이 정치적 판결을 하고 그것이 소추서가 되어서 일종의 공소장처럼 되어서 헌법재판소로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소추 안에 있는 내용과 소추서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표결을 한 국회의원들이 기망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소추 사기고 그 소추 사기로 이루어진 탄핵 소추서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하면 그거 각하하거나 심리 중단 종료 선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에서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빼고 내란 행위는 위헌적인 것에 포함시켜서 판단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한 저는 말장난입니다. 자, 특정한 상표, 예컨대 어떤 시계 에르메스라고 하는 상표가 있을 때의 그 시계와 그거 뗐을 때 시계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실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이름이 붙어있는 것과 붙어있지 않는 것, A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과 B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헌법재판관들 자신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염이 되어 있냐? 내란 행위라고 하는 아까 김전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심지어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된 관련 형법 조문까지 적시된 탄핵 소추서를 보고 있는 순간 이미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성년자한테 19금 영화 보여주면서 야 이거 그 이상하게 야한 장면 나오면 네가 알아서
그 눈 감고 귀 막고 지나가면 또 보고 이렇게 해. 그럼 괜찮아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 앞에 있는 탄핵 소추서에 내란죄를 전제로 한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봤죠. 본 순간 이 사람들은 다 오염이 된 겁니다. 내란죄라고 하는 그 죄명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 중압감, 심각함 이런 것들에 이미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만약에 일반 배신죄에서 배심원들이 그런 오도된 것들은 봤다? 다음 재판에 배심원들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부 기피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사실 바꿔야 되는데. 근데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최소한 그 헌법재판관들 앞에 올라가 있는 탄핵 소추서라도 내란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빠진 오염되지 않은 탄핵 소추서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재가 이걸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헌재가 이걸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괜찮아. 우리는 그냥 이상한 장면 나오면 우리가 알아서 눈 감고 귀 막고 볼 테니까 그렇게 자기들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헌법재판 탄핵 심판의 정당성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내용 증명에서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도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그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151석 이상이면 되느냐 200석 이상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의원식 국회의장이 그렇게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유권 해석 아니죠. 헌법 해석을 어떻게 그 국회의장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합니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기이한 권한대행과 권한대행의 대행의 지위가 사실은 중복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들끼리 서로 하극상이 벌어지는 듯한 전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그 국정 불안정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헌재라고 하는 것이 뭐 정치적 사건을 사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공정성이 기본이고 정파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국정 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대행의 체제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지금의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권한쟁의 심판하고 그 효력정지 가처분 올라갔으면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거꾸로 자기들 8명인데 1명 더 하겠다고 헌법소원 심판 들어오니까 그거 바로 기일 잡아서 하겠다고 그래요. 헌재 역사상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들어오는데 바로 그렇게 기일 잡아서 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명이 있는 헌법재판관이다. 1명 더해서 9명 채우는 게 급합니까? 지금 권한대행과 권한대행이 서로 이렇게 지위 불안정해가지고 국가가 불안정한 이 상태를 해소하는 게 급합니까? 헌재가 사실은 우선순위를 모르고 있거나 우선순위를 일부러 뒤로 하고 있거나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전이었습니다. 뭐 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또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 저는 사실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미 탄핵 심판 절차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란죄에 있어서의 목적인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판단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헌재에서 판단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임의 수사 원칙에 따르면 적어도 뭐 서면으로라도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하는데 그래서 영장 발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혹시라도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 발부를 한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하고 영장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을까 변호인들이 제가 변호인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헌재에서 바로 그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탄핵 심판의 계류 중인 피청구인을 지금 감옥에 쉽게 말하면 감옥에 쳐넣고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겠다? 탄핵 재판이 그렇게 굴러가는데 그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탄핵 심판에서의 피청구인의 방어권은 개인의 방어권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여러 가지를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국민들은 그걸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의 신병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그걸 방치한다? 국민들의 들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청구인 대통령의 방어권을 절차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발부가 됐는데
이것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보면 이걸 즐기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헌재 지금 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발췌 심판의 움직임이 있는가, 발췌 심판. 사실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 가지 탄핵 소추 사유도 있고,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면서 왜 발동했는지에 관해서 나름대로 그 원인을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에서 헌법상에 있는 비상계엄 발동 요건, 그 다음에 계엄법에 있는 요건,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거기에 위반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탄핵으로 충분하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속된 말로 사건을 그냥 떼려고 할 수도 있다. 반쪽짜리 판결을 내는 것이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의구심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입맛에 맞는 발췌 심판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헌법상의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그러면 그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트럼프 판결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내린 그런 법리에 의하면 이것은 대통령의 공식 행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공식 행위는 헌법과 헌법 정신 전체를 아우른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거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조각조각 되어서 단편적인 법률 개헌법 위반이다. 또 헌법상에 있는 개헌법 발동 요건 절차적 규정 위반이다. 그것만 가지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보고 나머지는 거의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발췌 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이야기했던 소위 민주당, 국회가 아니죠. 소위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일방적인 예상 삭감하고 또 탄핵을 통한 수사검사나 국무위원들의 정상적인 국가기관 운영의 맛 이런 걸 가져온 것. 자, 사람 받고 돈 먹으면 국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 받고 돈 먹으면. 그러면 법 하나 바꾸지 않고 과반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지금 스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은 원래 맹점이죠. 원래 그래서 87 체제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발췌 심판을 하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3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행위는 묻혀지고 그것이 정당화되는가? 그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맞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결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12월 3일을 전후했던 것도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서 그 전에 있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또 민주당이 계엄 후에 했지만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것은 이미 예고를 해놨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입법권이 남용되는 것인가, 탄핵권이 남용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인가, 이거 양쪽을 비교 교량해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저울에 달 수 있는 자료 두 가지를 헌재는 조사하고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참 기가 막히게도 비상계엄 직전에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전국의 법학 교수 상대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걸 오후 저녁에 하고 마감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비상계엄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저게 또 공식적으로 남아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 기록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 이런 걸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서 1200명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저기에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니까 자유롭게 주관식으로 이제 설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저기 올라온 답변을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감사원장 탄핵, 민주당이 이제 탄핵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탄핵권 남용이다라고 한 답변이 법학자의 80%가 남용이라고 봤습니다. 검사 탄핵, 이것도 역시 80%. 또 검찰 지휘라인, 그때 중앙지검이죠. 거기에 대해서 탄핵한 거, 이거 남용이 75%. 또 야당이 그때 방통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급여까지 깎았어요. 그거나 70%가 잘못된 것이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해가지고 예산 증액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예산권 편성 침해다. 국민의 세부담 증가시킨다. 이게 75%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발췌 심판이 되는 순간 다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관행 하나를 대한민국에 남긴 것입니다. 어떤 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원인 중에 큰 두 가지가 하나가 그 선거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자꾸 일부 언론에서는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증거 없으니까 넘어간다. 이거 판단한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선거 시스템과 관련해서 부정의 개입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거를 봐야 되겠다. 근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의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인 시정을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시정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쟁점인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 왜 듭니까? 교통사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마다 한 번씩 그저 자동차 보험 듭니다. 그건 만에 하나 있을 줄 몰라. 자,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만약에 만에 하나 부정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거 안 짚고 넘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중앙선관위가 굉장히 보면 그러한 의혹을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시스템 중에 핵심이 뭐냐면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그러니까 우편을 통해서 가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그러면 뭐가 하나 들어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 찍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 다 검증되니까.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사코 지금 개인 도장 안 찍고 그냥 이미지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출력되어 있는 것은 내가 서울에 있는데 저기 있죠. 제주도에서 그냥 노트북으로 출력해도 된다는 아무나 출력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왜 중앙선관위가 한사코 막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독립기관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태들이 과연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공정성,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만약에 헌법 수호의 책임이 대통령이겠죠. 만약에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주방장이 코를 훌쩍거리면서 계속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내왔어. 그 어느 손님은 야, 저 콧물 떨어지는 거 봤더니 못 먹겠다. 콧물 떨어지는 거 봤다라는 사람은 뭐 부정선거 있다라고 한 사람인데. 근데 코를 훌쩍거리는 것까지 내라. 그러니까 난 기분 나빠서 못 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적어도 주인 입장에서 보면 마스크를 쓰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헌재가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헌법을 수호할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과연 헌재가 존립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의문이 하나 든 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2023년 12월에 사전투표에 관련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했습니다. 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 한마디도 안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처럼 4, 5일간의 간격을 두고 있는 사전투표는 그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투표의 실질적 등가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거 부정선거 얘기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서 갖고 왔냐? 2022년 독일 베를린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베를린주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어요. 몇몇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모자랐어요. 6시대 마감됐는데 바깥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문 닫고 내리고 저 선거구 가가지고 남는 투표지 갖고 와서 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리고 그거 갖고 와서 했어요. 나중에 이거 투표 시간 지나서 이제 한 거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를린주 거기도 주마다 헌법재판소 베를린주 헌재에서 이거 전체 선거에 대해서 다시 실시해라. 그랬더니 당선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아니 그 전체 선거구 몇 개에서 그랬을 뿐인데 그러면 그 문제가 된 거기서만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전체를 다 하냐. 그래서 연방재판소로 갔습니다. 연방재판소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점은 동일 시점이어야 된다. 라고 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헌법소원 심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헌재가 지금 1년이 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어떻게 되어 있죠?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180일 이내에 하겠다고 그게 강행 규정인 것처럼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건은 지금 1년이 넘도록 언제 할지도 몰라요. 이런 식의 헌재 운영을 하면서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재의 공정성도 문제지만 헌재의 전문성, 과연 법률가로서 제대로 정말 실력, 뭐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저보다는 거기까지 올라가신 분이니까 뭐 실력이 있겠죠. 적어도 마침 헌법재판관들이 참고할 만한 판결이 2024년 7월 1일 날 미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사기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7개 주에 공문 보내가지고 그 문제 있으니까 그 다시 하도록 해라. 또 부통령한테 당신이 말이지 개표해가지고 선언할 때 내가 당선된 것처럼 그렇게 뭐 발표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넣고 또 나중에 잘 아시다시피 의사당에 또 이제 군중들이 몰려갔을 때 SNS에다가 뭐 가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소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쪽에서 야, 이건 내가 대통령 재임 중에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추가 면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연방 1심, 2심에서는 당신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 단순한 이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기각을 했어요.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판결을 했는데 여태까지 사실은 미국은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의 법리가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형사상 소추로부터의 면책인가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가 없었습니다. 그 판례가 이번에 202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인 권한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비공식적인 권한에서 나온 것인가 그러니까 구분을 하고 공식적인 권한에서 나온 것 중에서 핵심적인 권한은 절대적 면책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권한이 나왔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추정적으로 면책이 된다. 면책이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책이 추정이 되니까 그 추정은 누가 번복해야 됩니까?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입증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법의 원리와 헌법상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서 한 행사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적 면책이에요. 그 부분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동기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제가 권력구조 이 부분은 미국을 따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항상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는데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어놨던 거기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야 그렇게 하면 뭐 대통령을 법 위에 놓는 거 아니냐? 법 위에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헌법을 설계할 때 어떤 정부가 아니냐? 정부는 항상 역동적이어야 된다. 활기차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대통령은 위축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재임 중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걸 소추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하면 대통령을 위축시키고 그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정부를 만들 때 대통령에게 권한을 줄 때 그 목적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면책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을 법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하여금 헌법 전체 질서를 수호하도록 함으로써 그 헌법 밑에 있는 법을 오히려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 체계가 무너지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법 해석? 그거는 뭐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다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판결에 보면 연방대법원은 소문자, 우리가 로라고 그랬습니다. 로에서 소문자로 쓰는 로하고 대문자로 쓰는 로가 있습니다. 대문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차적인 거, 개헌법, 헌법상에 있는 개헌 발동의 요건, 이건 어떻게 보면 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대문자로 시작하는 로죠. 헌법재판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우리 현실을 미리 그 예언을 한 것 같아요. 예언자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허약하게 만들면 이렇게 합니다. 파당의 모략에 견디기에 너무 무력한 정부는 복수심으로 잔뜩 날을 세운 한 파당이 다른 파당을 번갈아 지배하는 가공할 존재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워싱턴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이 양반은 무슨 선지자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앞으로 헌재 심판을 어떻게 전망하느냐, 저는 지금까지 보면 비관적입니다. 답정너, 탄핵 인용 화면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영장, 효력정지가처분 권한쟁의 심판 판단하지 않고 있죠. 국무총리 권한쟁의 판단하고 있지 않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헌재 공보관이 나와서 국민만 보고 간다. 사실 국민만 보고 가는 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국민만 보고 가는 것이고 거기는 법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국민 보고 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헌법재판소인데 국민 보고 가겠다? 참 굉장히 위험한, 국민 보고 가는 재판을 국민재판이라 그러면 국민의 또 다른 말을 어디 저쪽에서 쓰는 걸로 바꾸면 인민재판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내용 증명에서 그 공보관 얘기도 했어요. 공보관이 탄핵 심판의 어떤 전략이나 뭐 이거 방향 이런 걸 자꾸 나와서 이제 언론 포위를 하는데 그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돼서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의견 조율이 나왔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공보관 입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바로 재판에서 그냥 가처분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보관 입을 통해서 그냥 나오도록 나버려뒀다. 그것도 직무유기인 거고 여론 간복입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큰 결론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본안 판단으로 가서 탄핵 인용 파면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이게 문제의 그 해결인가, 갈등의 매듭인가?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그게 더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갖고 있는 교훈, 12월 3일 이전의 야당 행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탄핵이 기각된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있겠지만, 야당의 주장은 뭐 이렇게 되면 탄핵이 장난처럼 뭐 툭하면 뭐 되고 다 면죄부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원인을 봐야죠. 그러면 계속해서 툭하면 탄핵, 사람 자르고 사람 못하게 하고 예산 자르고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 그런 행위를 하겠다.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그런 건 좀 경강 부여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탄핵 기획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그 정치적인 개혁으로 가겠죠. 그 시나리오 3은 제가 순전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본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유효한 탄핵 심판 절차가 헌재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법리적으로 보면 대통령 직무 배제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 제 영역을 떠났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국회에서 아까 제가 소추 사기로 말씀드렸는데 사기당한 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 줘야 됩니다. 적어도 오염되지 않은 탄핵 소추서 다시 만들어가고 헌법재판관들 앞에 올리자,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헌재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줬습니다. 그 내란죄를 뺀 것과 관련해서 헌법상에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그건 헌재가 판단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 말은 무슨 얘기냐면 헌법 해석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으로 가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물론 헌법 문제에 대해서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배타적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당연히 대통령에게도 헌법 해석 권한이 있다고 보고 우리 헌법에도 그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 소책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헌법 해석하지 않고 무슨 헌법을 수호합니까? 그 헌법 해석권에 당연히 있는 거죠. 대통령의 법률안 제의권 뭐 때문에 제의 요구합니까? 헌법이 위반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헌법 해석권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헌재의 논리대로 하면 명문의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 대통령도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 사유로 내놓은 것은 헌정 질서 전반에 대한 위기, 나아가서 헌정 질서를
아주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선거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까지 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문자 L로 시작하는 그 로즈, 거기에 기하면 당연히 대통령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심지어는 이 내란죄가 빠진 탄핵 소추서가 유효인가 무효인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 권한도 대통령에게 전 있다고 봅니다. 마침 저 논문에서 미국에서 나옵니다. 대통령 하에서 대통령 헌법 해석 권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해석할 때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해석의 권한은 넓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헌법 권한 해석 권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이 사태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신 이호선 학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들 많이 오셨는데 열심히 공부하시는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세미나 나왔어요. 그냥 행사 참석하고 가기 바쁘실 때 국회 의정 활동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참석하신 의원들 몇 분 말씀을 좀 질문 좀 듣고 마무리를 하려는데 그 전에 제가 말문을 트는 의미에서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하려는데요. 하나가 그 헌법재판소법 32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심판하는 데 있어서 수사 기록을 열람해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 기록을 그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상대방이 입회하지 않은 일방의 주장만 담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신이 담긴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선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사건 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단 말이죠. 그게 헌법재판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학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하나가 좀 전에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5페이지에 6페이지에 보시면 비상계엄 직전에 국민법 법문화의식연구소의 조사한 결과로 뭐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그랬더니 야당의 탄핵권 남용이다. 이게 79% 이렇게 쭉 나와서 79, 8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내란 선동죄에 해당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야당이 말하고 있는 이런 내란 선동죄에 대해서 하도 매우 큰일 났다 잡혀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번째 문제는 제가 계엄 전에 조사한 거라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뭐 비상계엄 있을 걸 알고 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처럼 그렇게 엄격한 증거주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갖고 있는 국가 사회적인 그런 영향을 비춰보면 탄핵이야말로 철저하게 사실조사에 기반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형사소송에서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습니까? 누구 말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엄격한 증거주의, 절차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대신에 그래도 최소한 탄핵심판정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서 말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전문 증거에서 수사 기록에 의해서 그걸 판단한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마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거 하는 순간 헌재의 모든 재판의 정당성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 형사재판을 하면서 어떤 우리 엄태영 의원님의 진술조서가 있는데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지 말지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나 증거를 하는데 동의한다 하면 증거가 되는 것인데, 나 동의 못한다 그 사람 말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불러놓고 엄태영 의원님을 불러놓고 내가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그걸 반대신문, 이 탄핵이라는 절차라고 얘기합니다만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안 그러면 전문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 못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엄태영 의원님의 진술조서를 그대로 그냥 다 상대방에 대한 반대 신문권 보장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해놨는데 정식으로 위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아예 그 서류 자체, 정부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이미순 재판관이 그거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 조배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법사위에 속해 있고요. 여기 법사위에 계신 분이 우리 송석준 의원님,
그리고 또 박준태 의원님 이렇게 세 분 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1월 7일 날 저희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호선 교수님의 지난번에 헌법재판관들한테 공개 질의한 거, 그 다음에 또 어디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 부분, 내란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그 질의하는데 참고가 됐고, 제가 상당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헌재는 국민만을 바라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 여론조사 떤 거 보니까 내란죄 처리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 하니까 안 된다가 51점 몇 프로예요. 찬성이 40%. 그러면 우리 국민만 바라보면은 이거 처리하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저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참 고민입니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단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규정을 마음대로 어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나?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눈으로 뻔히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이게 편향돼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공정성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저지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게 답답해서 저도 이제 발언할 때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헌재가 말을 이렇게 안 듣고 최후의 헌법 수호기관이라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가장 최후의 헌법 수호기관은 국민 아니냐? 그래서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정해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면은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 지금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교수님과 대표님께서 이제 32조 헌법재판소법 32조 이제 단서조항 사건의 기록을 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꼼수를 쓰고 있는 게 이 기록, 여기서 말하는 기록이라는 것은 원본을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송부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의 인정 등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사실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에 관해서는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수행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에도 이석기 사건의 1심 변론 종결 이후에 법원이 기록을 보내줬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법원은 앞으로 1심, 3심이 남았기 때문에 기록 원본 자체를 보내줄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기록도 역시 인정 등본입니다. 어디 다른 기관에는 그 원본 자체를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석기 사건 1심 재판부도 그 이전부터 계속 정당해산 사건을 정당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 기록 인정 등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법원은 거부를 하다가 1심 변론 종결이 되고 1심 변론 종결이라는 것은 모든 기록에 대해서 증거조사 다 이루어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인정 등본을 보내줘가지고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는데 그래서 항상 소위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기관이라는 이유로 모든 법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꼼수로 진행한다. 그래서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기록 송부 요청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석 의원님 말씀은 누구도 해답을 내놓을 수 없는 사실 헌재가 저렇게 나가면 국민 저항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안 될 걸 알면서도 행정법원에다가 심리 중단 헌재에서 일괄적으로 변론 기일 지정한 거 무효 확인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저항권의 마지막 발동 요건은 뭐냐면 제도상으로 허용되는 모든 불복 수단을 다 밟고 없을 경우에 가능한 건데 어떻게 보면 저항권을 위한 머리 장작을 지금 쌓아놓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종현 우리 교수님 많이 신문지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요 그 헌법 77조 아시지 않습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때 어떤 그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냐 사변이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우리 국회의원이나 일반 국민들 그 해석에는 이게 아니다. 그 요건에 안 맞는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냥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아예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계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그 일단 이 프레임에 우리 국민님도 넘어가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지도부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한다.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저는 이 헌법 77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이것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고 대통령의 전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 같은 국회의원이나 일반 필부 필려가 느낄 수 있어. 야, 이거는 활동 요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해석 권한 비상대권의 해석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정말로 입법사법 행정이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도 이걸 국가위기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심정에서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997년 4월 판례고 2010년 12월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예를 들어서 97년 4월에 5.17 계엄에 대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5.17은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이 두 가지 적용에 예외 있는 일반 거는 비상계엄이라도 통치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통치행위로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연성 여부에 대해서 사법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훨씬 더 지난 4년 전에 1.6 사태 때 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대단히 확대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헌재에서 다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 헌법 이 70조 발동 요건을 대통령만이 고유의 권한으로서 통치행위가 아니라 갈수록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적 기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류가 그래도 미국식의 사법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설을 보고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형식적인 문헌으로만 보면 전시 사변 에 준하는 사태가 아닌 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피난 수도에서도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피난 수도에서 적치하가 아닌 곳에서는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시 사변 에 준한 사태가 아닌 상태에서 정부 기능이 지금 대통령이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돌아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헌법에서는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경성 상태만 본 것이지 연성 상태에서의 정부 마비가 있었던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판단하냐? 결국은 저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식으로 보면 그것은 면책사유다. 그 과정에서 예컨대 국회의원을 뭐 끌어내라 그랬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건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국가마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이호선 교수님 주신 이거 나중에 공부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리시죠.